화요일 방송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모신 손님, 저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기는 처음이고 해서 좀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처음 나오시죠? 네, 처음이에요. 제가 가끔 보기는 했는데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네. 늦었습니다. 또 이게 정치 일정이 있고 국감도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늦게 모신 것 같은데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마이TV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그 매체들 중에서 교육 얘기를 하는 매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마이 에서 TV, 저를 불러주셔서 교육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좀 교육에 관심 가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야. 네, 뭐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교육 관련돼서 활동을 쭉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25년 교직 생활을 했으니까 교사로 예. 그리고 또 퇴직한 지 이제 3년 돼서 네.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교육시민단체에서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랬죠. 예. 원래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꼭 교육 혁명을 해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된 계기나 뭐 이런 아, 것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교육 개혁과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속 있었지만 하셨죠. 예.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국회를 제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제가 했던 현장 정치랄까? 네. 현장 정치를 현장에서. 했지 이 제도권 의회 정치가 저하고 약간 가까이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데 사람 이제 인생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연적인 변수들이 삶의 또 이 그 뭐랄까 장면을 완전히 그러니까요.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예. 이런 걸 최근에 경험했죠. 네. 사실은 그 국회의원 중에 이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판검사는 그렇게 많던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많고. 주로 이제 이 율사 출신들이 맞아요.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교사 출신은 아주 옛날에 뭐 초기에 직업으로 교사를 했다 이러면은 뭐 옛날 국회의원도 찾아보면 몇 명 있을 테지만 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네. 교육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70년 의회 역사상 두 야.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 네. 네, 정진우 의원이 아마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음. 도정환 의원님도 사실은 교사였어요. 출신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도 도정환 의원님을 교사로 시인으로 보지 않고 사실 시인과 예술, 문화예술 분야를 상징하는 분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문화예술 장관도 하셨고 네. 지금도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가 그쪽이고 문화 쪽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번 선거에 나올 때도 네. 그 되게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 저희가 사실 열린민주당은 후보도 국민이 추천해서 국민이 결정한다 이런 그런 열린 공천 방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에서도 사실 교사는 추천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가 정치권의 진입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그동안 교사로 살면서 아까 이제 현장 정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현장 정치라고 하는 거가 생활 정치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가까이 가려면 모든 법들이 다 그걸 불법으로 막아놨어요. 심지어는 제가 너무 놀랐던 경우는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처음 출마하실 때 네. 국민 경선을 대대적으로 네, 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내복. 네.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교사였고, 내가 이제 그 정당원은 아니지만 국민 경선이니까 국민 경선이니까. 비정당원도 네. 여기에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 국민 경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국민 경선에도 교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프레시안인가 오마이인가 글을 썼어요. 이게 그렇군요. 교사는 국민도 아니냐. 왜 국민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하냐. 그래서 약간 직접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에 관련된 관여하는 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국민 간접적인 경선까지. 방식의 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지금은 모든 법들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딱 하나 언제만 허용이 되냐면 선거날. 선거날 일반 투표자와 투표할 때는 똑같은 자격으로 아하.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회 정치 역사가 70년이지만 이 정치계의 이 접근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네. 일반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볼 때 교육계 출신의 어떤 정치적인 뭐 발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도 네.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열린 공천을 했지만 교육계를 찾았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교육계 후보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그 열린민주당 당시에 선거 이 주최 지도부들이 네. 막 물색하고 다녀서 찾은 거죠. 찾다가 제안을 받은 케이스로 제가 이제 예. 들어간 경우죠. 어렵게. 그렇죠. 그것도 제가 다행히 그때 어찌 보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그때 퇴직된 한 그러니까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제가 만일 현직에 현직에 있었다면 전혀 뭐 그런 기회 자체가 네. 올 수가 없는. 현직에 있었다면 당장 며칠 만에 학교 교직을 그만두는 그만두고 이런 했어야 결단을 되는. 내렸어야 그것도 쉽지 되는. 않죠.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직해 있는 몇 사람들 중에서 네. 특히 그때 요구됐던 조건이 뭐냐면 이제 정진우 그 의원 같이 이런 이제 그 교원단체의 대표나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은 평교사 출신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 풀이 제한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능력과 뭐 이런 게 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풀이 좁았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됐죠. 뭐 되게 가슴 아픈 저로서는 그렇네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또. 되게 가슴 아픈 어. 그런 우리 교직의 어떤 현실, 교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무권리 상태 이런 것들을 뭐 그 틈새를 겨우겨우 뚫고 네. 아주 우연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예, 뭐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신 거고 네.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 교사들의 뭐 그렇죠. 정치적인 활동을 정치 못하게 하는 것들에 기본권은 대해서는. 사실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인데 음. 그게 이제 계속 다 손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정치 기본권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요구는 계속 있었죠. 네.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제가 이제 국회에 뭐 들어왔으니까 목소리를 좀 이제 내셔야겠네요. 교원의 그 정치 기본권을 법적으로 이제 네. 이 막고 있는 부분들을 음, 제거하고 저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교사가 정치 기본권을 가져서 정치 활동에 자유를 얻게 음. 되면 아이들한테 이게 피해가 간다는 좀 이런 생각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사실은 예, 계속 저는 근데 막아왔죠. 그것 굉장히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좀 이렇게 과도한 오해와 음, 불신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개헌 논의가 한참 됐고 음, 그때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제출이 됐었잖아요. 네. 2018년 3월달에 제출됐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 담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가 지금은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출된 개헌안에 보면은 음, 저는 그 개헌안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도 그 직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직과 관련한 영역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 직과 관계없는 시간과 영역에서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건 그 직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고 교육 활동할 때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편향성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명확하고 네. 그거는 모든 교사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그 퇴근하고 퇴근을, 난 네. 시간이나 이런 때도 사실은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막연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일체의 정치에 관여하는 게 다 봉쇄돼 있잖아요. 근데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 종교도 사실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헌법이 다 보장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럼 교사들 중에서 내가 이제 기독교나 뭐 불교 불교. 신자다. 그런데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불교어를 믿게 강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전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교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하면 안 네.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교사가 가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여서 절에 간다거나 네.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법적으로 이게 차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교사도 이 아이들을 만나는 교육 현장에서만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 이런 거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네. 국민적 기본권이니까 이거를 허용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네. 예,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처음부터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기본권 문제, 정치적인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21대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네,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몇 개 지금 음, 발의를 이미 했고 그러셨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것도 이제 운때가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좀 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할만하다는 게 이제 뭐냐 이러는데 저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직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약간 그 평가랄까 이런 거 하기 네.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국회가 가지는 또 한계랄까 뭐 이런 거 한편에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 사회 네. 안에서 한계 이런 아, 것도
좀 느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네. 뭐 의석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한계도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당 회의하실 때 최강욱 대표, 김재원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이제 의총. 의총이죠. 네, 3인 또 의총.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의원님하고 이제 셋이서 네. 의총을 하시는데 분위기 네. 좀 어때요? 뭐 논의하고 이럴 때 아, 저희야 어떠세요? 사실 뭐 의총 소집하는 게 너무 쉽고 100% 출석이. 네, 100% 출석이고 네. 심지어는 뭐 본회의 직전에 막 음. 서서 의총도 하고 서서 뭐 그냥 가까이 의원실도 다 같은 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네요. 의원실에서 이런 금방 거는 모일 뭐 수도 있고 합도 잘 그렇긴 맞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역동적이고 이렇게 뭐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런 게 신속성. 가능한 신속함도 아하. 가능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기 때문에 네. 갖는 한계도 있죠. 아. 예. 열린민주당을 향한 뭐 애정도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세 사람밖에 안 되는 의석이지만은 네. 열심히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감을 이번에 처음 치르셨잖아요. 네네. 밖에서 봤을 때 국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하는 국감, 직접 그 회의장 가서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는 그 국감 어떤 뭐 차이점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차이가 많았어요. 차이가 많았어요. 네. 오. 자, 사실은 제가 예. 이번 국감을 하고 나서 페북에 국감 보고를 했는데 26번에 걸쳐서 야, 국감 그러셨군요. 보고에 대해서 네. 페북 글을 썼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국감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국감이 이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잘 알려져 있는 국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의 그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네. 혹은 뭐 정치적 그 실효성이랄까 이런 거를 발휘하는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면 바뀌고 뭔가 네, 그렇죠. 변화가 되는 모습이 그렇죠. 있을 그런 거라고 개입력을 생각했는데, 가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국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그 들어가서 보니까 국회는 매 일상적으로 사실 행정부 담당 피감 기관들을 늘 만나게 되고 그 네. 질의와 응답을 계속 하게 돼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결산 심의할 때도 네. 그렇고 그다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교육상임이니까 교육부의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법안 심지어는 뭐 이런 경우에도 그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차관이나 담당 실국장들이 와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은 이제 그런 일상적인 질의응답과 좀 다른 건 뭐냐면 피감 기관들을 좀 촘촘하게 넓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 뭐 하고 증인 참고인 불러서 증인 참고인을 부르기가 쉽다는 거. 네. 아니 사실 일상적인 시기에도요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국감 때는 그게 이제 아주 당연한 게 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게 훨씬 더 이제 쉬운 거죠.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 간 합의의 과정이나 막 이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것뿐이죠. 그리고 좀 집중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6일까지. 국감 네. 기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런 기간에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국감 때 이제 질의했던 것들 다뤘던 문제들을 쭉 진행된 걸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질의하면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답변이 네, 그거 수용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 의제 자체가 가진 무게가 좀 커지고 네. 그다음에 약간 국감 때는 언론의 취재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공유랄까 이 의제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건 있지만 그게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결정력을 가지긴 너무 아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뭐 26회에 걸쳐서 네. 보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제들을 다뤘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 다룬 의제들이 다 사실상 그게 이제 다뤄져서 이게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이 반드시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감을 하고 나서 이 국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시기의 업무 질의응답과 다른 약간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상시국감 체제가 늘 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증인이나 참고인을 세울 수 있는 게 지금도 이제 법 제한돼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국회 내 문화나 이런 관행상 이게 사실 국감 때보다 수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상시 국감 체제랄까? 이런 걸 좀 아. 만들어야 되지 그렇네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기 때문에 예. 10월 그 3주 동안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쁘게 그렇죠. 마음 먹는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들 부를 수 있지만 그 쉽지 예.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시국감은 가야 된다. 네, 저는 음, 그렇게 해야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그리고 정책에 개입하고 국민을 어. 대표해서 국민의 요구를 사실 국회는 대표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행정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뭐 그런 게 굳이 좀 시간 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상시적으로. 예, 상시 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제도를 좀 정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직접 어, 겪어보셨으니까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교육의 분위기 좀 어때요? 교육이는? 다른 뭐 법사위 교육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보는데 분위기가 예.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 교육은 교육이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 되게 아니에요? 되게 뭐 되게 평화적인. 상대적이지만 되게 음, 평화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막 갈등이나 대립이 어, 첨예하게 막 예, 이렇게 형성돼서 음, 이야기나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 그게 역으로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밋밋하고 별로 관심 안 가는 보도도 잘 안 되고, 예, 예, 그런 상임위로 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죠. 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바로 나경원 전 네네, 원내대표 아들 네,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도 네, 하셨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는 보도가 또 꽤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랬는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예, 특혜 의혹 문제 예, 뭐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한 거고 나는 예. 끈떨어진 정치인인데 그게 어떻게 그거 진짜 그러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 그 나경원 아들 문제가 이게 제기된 게 작년 사실 올해가 아니 올해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이미 음, 작년 말부터 제기가 돼서 네 검증을 한 그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연구 진실성위원회가 맞아요. 열리고 음, 거기서 나경원 아들이 이제 썼다고 하는 연구 논문보다는 요약한 게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데 음, 연구 포스터라고 하는데 네네. 그 연구 포스터에 대한 이 연구 진실성위원회의 검증이 있었어요. 음, 검증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 계속 요구했어요. 서울대 그 검증한 결과 위원회 결정문이 있으니까 그걸 네. 달라. 어. 근데 서울대가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줄 필요가 있나요? 그거 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 결국은 그러니까 났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가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고 있나를 예. 사실 잘 보여주는 건데 국립대인데. 그거 더구나 피감기관인 국립대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계속 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할 수 없이 이제 서동영 의원이 이번에 국감을 기화를 해서 네. 그 자료 요구를 했고 이거를 위원회 전체가 의결하는 어떤 개인 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아예 교육 상임위가 어. 전체로 공식적으로 네. 의결해서 요구하는 자료로 했더니 이번에 이제 그제서야. 국감 때 그제서야 어.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대 안 했어요?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할 때? 반대를 그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국감 자료가요 수천 건이 제출 요청이 요구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수천 건을 상임위에서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우리가 검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묻혀서 묻혀서 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국힘 쪽에서 네. 아니 이거 이거 왜 어떻게 내가 그 달라 그랬을 때 안 주고 왜 서동현 의원이 제출하니까 달라 어. 요구하니까 달라 그러면 주냐 막 이렇게 막 어. 잠깐의 문제제가 있었는데 아니 그거요 우리가 다 공동으로 여기 추천권 할 때 같이 한 의결했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의결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쑥 들어갔죠 야, 그 또 그런 일이 문제제기가. 있었네요. 예, 네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일의 경우 국힘 쪽에서 이거를 막 눈을 불을 켜고 이 자료 중에 봤다면 요거 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만일 봤다면 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워낙 국감 때 막 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이 빨리빨리 자료가 예, 한 해야 사람이 되니까. 수천 개를 제가 아마 이번 국감에서 네. 가장 요청한 자료 수가 적은 의원이에요. 예, 저는 이 사실 국감 때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실 국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네. 자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음. 저희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네. 이제 가급적 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는 것 자체도 또 일이에요. 피감 기관에서는. 근데 제가 그렇죠. 학교에 있을 때 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요구 자료 그거 마련하는 게 엄청난 사실은 스트레스였고 이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가 건 아무것도 못 하고. 너무나 그거를 생생하게 음.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은 원칙이 네. 그 자료 요청은 그 현장을 피해를 여기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예. 우리 자료 요청의 원칙이다. 그 교육 그래서 현장을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교육부나 거다. 예. 교육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가공해서 우리가 야. 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음. 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이었어요. 우리 의원실에 제가 그걸 야.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네. 국감 때 그래서 제가 그 16명의 상임위 의원들이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의원은 막 몇천 건을 혼자 그냥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막 전국의 모든 학교 다 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 금방 그 하나만 해도 뭐 몇천 개 아유, 가 고생 또 되거든요. 많이 하셨겠네요. 교육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료 요청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묻어서 이제 사실 의결할 수 야, 있었던 이건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게 네. 아니었으면 못 올 뻔한 네, 자료인데 네. 자료 보시고 어떤 그래서 생각을 이제 드셨어요? 그게 드디어 이제 교육 상임위원 예. 모두에게 다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 그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꼼꼼하게 째려보면서 그거를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 팩트들,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예. 그냥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서울대에 특혜를 받고 나경원 아들이 국제 학술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 네. 이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만 알고 그냥 좀 있었잖아요. 잊혀지시 지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 결정문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일단은 제일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예. 그 두 개의 포스터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자격이 없는데 이름을 올려준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자로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그 얘기된 게 일저자로 이제 나경원 아들이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이게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자 할 만하다 이렇게 돼서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잘 알 수도 없는 그러나 그 관련 학계에서는 전 세계의 그 최고 권위를 인정하는 국제 학술 대회에 이게 네. 제출이 된 거예요. 제출이 됐는데 일저자로 올라간
그 포스터 발표를 나경원 아들이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 대학원생이 갔죠. 대신 가서 해준 어,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 대신 해준 거 이거 반칙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이 아니 어차피 연구 논문이나 포스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는데 그중에 1저자가 바쁘시면 2저자나 3저자가 가서 대신 발표할 가면 수도 되지. 있다. 이건 관행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주장했죠. 아주 친절하게 또 음. 페북에 또 네.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경원 아들 대신 가서 발표한 그 대학원생은 네. 사실은 그 연구 포스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음. 그래서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되는 네. 대학원생이 거기다 이름을 올린 거죠. 그래서 아하. 저자가 아닌데 저자인 척 이름을 올린 다음에 나경원 아들 대신 밀라노까지 가서 나경원 아들이 발표해야 되는 그 포스터를 대신 발표를 해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이 얘기한 게 얼마나 진짜 철면피 같은 거짓말을 한 거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공동 저자였으면 그래 뭐, 100번 예, 양보해서 좋다. 그 말이 뭐 일리는 기분은 나쁘지만 조금이라도 일리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네. 거기 가서 대신 발표한 대학원생이 사실은 여기에 관여도 안 하. 공동 저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근데 이 또 대학원생이요. 3저자, 4저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1저자, 2저자, 3저자. 삼 근데 예. 2저자로 올린 거예요. 2저자로요? 네. 그러니까 관련도 없는데. 그 3저자도 아니고 2저자로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첫 번째 드는 게 예. 왜 관계도 없는 이 대학원생한테 이저자의 자격을 줬을까? 네. 이게 나경원 아들이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 혹은 발표를 안 한다는 걸 알고 이저자로 이름을 올려줘서 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을 부여해 준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서 대신 발표한 대학원생이 그러면 밀라노까지 가서 발표를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아유, 비행기 타고 보통은 가서. 이제 연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이제 네, 발표까지. 연구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네. 그다음 뭐 그 보고서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이거를 발표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러 가는 밀라노 이 갔다 비용, 오는 비용. 교통비, 그다음 체류비 네. 뭐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그 있죠. 비용은 또 이 포스터 비용이 아니고 당연히 이 대학원생이 원래는 네. 그 보건복지부에 위탁받은 연구와 관계돼서 그 사실은 자격이 있었던 대학원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또 보건복지부 연구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지금 다 반칙 투성인 거죠. 야, 그 참 복잡하게 엮여 있네요. 그런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제가 이제 연구 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네. 이 자격 없는 사람이 그 나경원 아들 연구 포스터를 위해서 저자로 올라갔던 사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 포스터와 관련된 비용, 연구비, 교수 책임졌던 교수, 그 다음에 요 학생과 관련된 연구비 내역을 또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짜맞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대 교수 2명, 서울대 대학원생 2명의 엄청 친절하고 꼼꼼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시설인 그 실험실을 거의 26일인가 한 달 가까이 공짜로 거기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사실 연구실 잘 들어갈 엄두도 안 내는 곳이죠, 사실은. 당연하죠.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실험실을 쓸 수 있다. 우리가 가서 저는 제가 가서 쓸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국립대니까 좀 개방하세요. 언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해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분야 연구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음. 고등학생이었는데 참. 고등학생이 또 대학 국립대 시설을 거의 한 달 예. 동안 무상으로 쓴 거죠. 음. 그리고 자격이 없는 대학원생이 난 그 대학원생도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얼굴도 모르는 모 국회의원 아들을 대신해서 네. 가서 발표를 해주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하고 싶겠냐고요.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대학원생도 되게 저는 되게 안쓰럽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대학원생이 발표를 하러 간 국제학술대회 일체의 비용이 또 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실 집행이 된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시사 그 MBC인가 그 작년도에 네. 그 이 고등학생들을 약간 편법적으로 이 박사 석사들과 함께 엮어서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추적한 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상품화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거래를 해가지고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프로에서 보니까 이 국제 대회에 학술 대회에 논문을 이름을 올리게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이 표준가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비싸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외국에 또 학술대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 아들이 그 발표를 한 학술대회는요, 세계적 권위를 그래요? 웬만한 연구자들도 거기에 예. 에서 발표를 하는 거를 되게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학술대회예요. 그러면 네. 이 정도에다가 만일 저자로 이름 올려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저는 더 많은 비용을 아마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경원 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엄마가 나경원이라는 이유로 단 일원도 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온갖 그 국가의 인력과 시설과 그다음에 예산을 아주 깨알같이 꼼꼼하게 다 활용을 잘해서 권위적인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자로 이제 이력을 하나 쌓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이 황제 컨설팅이다. 황제 황제 컨설팅이다. 컨설팅을 해준 거다. 근데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나는 엄마 마음으로 그냥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정말 뻔뻔하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국감 때 그때 마침 지금도 이제 또 올해 지금 14분의 택배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국감 제가 질의하기 며칠 전에 또 택배 노동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런 택배 노동자 아들도 그럼 서울대에서 맞아요. 질의하셨어요. 이렇게 요거 한번 해주냐. 이게 특권이고 특혜라는 거를 인정하고 진짜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도 용서가 될똥말똥인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한 거다. 누릴 수 있는 누구나 자기가 한 개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경원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서울대 총장 그 질의할 때 국감 때 그런 질문을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요.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이 한 거짓말도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당시 끈떨어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경원이 그 윤아무개 교수 나경원이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그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청탁을 할 때만 나경원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나경원이 이 그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아들이 실험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미 국회의원이었고, 그다음 나경원 아들이 그 국제학술대회 가서 포스터 발표로 이 원격 리모컨으로 한 거죠. 본인은 안 가고, 그렇죠? 어쨌든
그 원격 리모컨이지만 그렇게 국제학술대회 나경원 아들 이름으로 발표가 됐을 때는 나경원은 국회 외통위 상임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거기다가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또 교수이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서울대 동문회 부회장인가 뭔가 또 하여튼 이 직함을 맡고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자기는 그때 막 되게 불쌍한 척하면서 끈 떨어진 정치인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너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그 당당하게 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네. 정말 너무 경악스러웠죠. 그러니까 끈이 떨어졌다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력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아니 받아왔고요. 그 전에 서울시 서울시장. 후보, 예. 네, 시장 후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원직을 그만두고 출마했다가 떨어져서 있었던 그렇죠. 거지. 집권당의 서울시장 그렇죠. 후보였고 그다음에 뭐 스페셜 코리아 대표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드러나면 저는 최소한의 그 사과. 상식이 있는 그 정치인이라면 네. 사과하는 게 맞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과해도 사실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서 일방적으로 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함부로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사과를 해도 사실 용서가 안 되는데 네. 사과조차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뻔뻔하게 또 이게 자꾸 정치계에 뭔가 나와서 존재감을 또 지금 드러내려고 또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제 구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SNS 통해서 요즘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SNS 내용 보니까 뭐 자신 뭐 조국처럼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그 나경원 관련돼서 여기 우리 오마이 TV에도 네. 자주 오시던 안진걸 소장님께서 13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수사 안 이게 하고 고발인 조사만 받고 고발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조금 압수수색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가.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언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언론의 보도 양이나 그렇죠. 그 보도하는 행태나 이런 걸 봐도 네.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새 이제 검찰 때문에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아들 건을 보면 사실 검찰의 권력은 물론 이제 70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과잉 수사 또 문제지만 사실 정말 수사해야 될 걸 수사하지 않는 권력이 더 큰 권력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고 뭉개서 지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제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단죄받지 않고 계속 자신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심지어는 이제 공익적인 이런 영역까지 막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정치를 되게 오염시키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그게 검찰의 수사하지 않는 권력 기소하지 않는 권력 이런 권력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그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사실은 그 정말 기소하지 않을 권리와 기소할 권리에 관해서도 국민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명확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국민의 검찰 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런 나경원의 케이스를 보면 그런 게 더 그렇네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네. 같죠. 아, 네. 저희 교육 문제로 시작했다가 이제 검찰 개혁까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저희 애청자 뉴스너님이 차분해 보이시는데 언제나 착한 말씀하고 무서웠던 학창 시절 선생님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에, 뭐 조국처럼 살았으면 존경받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참신하다. 아마 많이 못 만나 보시다가 또 이렇게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신하다 이런 네. 반응도 있고요. 네. 예, 열린민주당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 자,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 중에 반도 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 화요일에 또 오전에 시간 한번 내주셔서 네, 네. 오셔서 뭐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가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음. 취재도 하고 또 보도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저 온마이 기자예요. 시민 기자세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그러시구나. 10년도 넘어요. 그래서 요즘엔 글 안 쓰셨죠, 기사? 최근에는 네. 많이 못 썼죠. 근데 네. 이제 오마이와 프레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제가 이 컬럼이랄까 시민 뭐 기자 시민 활동하시면서 기자로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해서는 이 써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국회의원 된 어,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시민 기자 역할을 시민 기자 역할을 하면서 하면서 기사를 써서 너무 보도가 안 뭔가 되니까. 보도가 일반 이제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 교육 문제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다뤄지는 것 음, 같아요. 뭐 입시 뭐 관련된 그렇죠. 얘기라든가 뭐 이런 정도 얘기 아니면은 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게 사실은 자기 자녀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맞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 교육 문제 고민이 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이나 제도가 되면 이상하게 이제 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이나 관심도나 이런 게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매체가 또 그걸 조장한 측면도 있고 언론이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아, 나라도 뭐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오마이 시민 기자를 예, 하면서 글을 잘하셨습니다. 썼었죠. 예. 잘하셨고요. 이제 네. 오마이 TV 나오셔가지고 또 네. 얘기를 또 해주시고. 네.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덴마크 교육을 또 그쵸. 오연호 우리 오연호 또 대표 기자가 대표님. 예. 열심히 또 취재해가지고 네. 책도 많이 여러 권 냈죠. 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저희 꿈틀리도 있으니까 네.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제가 거기 있는 오연호 대표님이랑 네, 저기 그 오마이 그 네, 마당 있는 집에 가서 한번 맞아요, 같이 시간 맞아요. 갖고 그거 인터뷰 같이 그러셨습니다. 간담회 비슷하게 하고 네, 기사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그만큼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뭐 저희가 매체고 오마이뉴스가 음, 오마이TV가 그런 매체고 음. 또 교육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요. 네.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물론 이게 뭐 다른 휘발성 있는 그런 주제에 비해서는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음. 꼭 해야 되는 얘기, 꼭 짚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음, 바뀐다.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아무리 다른 분야가 바뀌어도 만약 교육이 안 바뀌면 세상이 음, 바뀌는 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 개혁이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음, 생각하시는 우리 민주 시민 네, 여러분들, 열혈 음, 국민 여러분들, 촛불 뭐 시민 네, 여러분들도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음,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 이런 게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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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50분 넘게 아, 말씀을 그래요? 좀 나눠가지고요. 그래요? 오늘 이걸로 좀 몰랐어요.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네.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